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는 차가운 무덤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공은 왕비도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궁녀 출신 후궁 의빈 성씨였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정조는 그녀를 위해 직접 비문을 썼습니다. 그 글귀에는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조를 강인한 군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세손은 감정을 숨기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성씨 앞에서만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조는 왕실의 법도와 개인적인 사랑 사이에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궁녀 출신인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끊임없이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정조는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곁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의빈 성씨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753년 한양의 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덕임, 훗날 정조가 특히 깊이 아끼고 총애한 후궁으로 기억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인 창녕 성씨는 본래 양반 가게였으나 당시 부친 성윤우는 해경궁 홍씨의 친가인 홍봉안의 집에서 가신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세는 비록 기울었으나 이러한 인연 덕분에 성씨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궁궐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녀가 처음 배치된 곳은 부친과 인연이 깊었던 해경궁 홍씨의 처소였습니다. 낡은 기와집의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새어들어왔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성씨의 아버지는 홍봉안의 집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홍봉안은 당시 세자빈이었던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성씨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입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성씨가 집을 떠나는 날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임아 궁궐에 가서도 우리 집안의 명예를 잊지 말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는 성씨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가 처음 배치된 곳은 바로 해경궁 홍씨의 처소였습니다.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서 시작한 성씨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빨래와 청소 그리고 상궁들의 심부름까지 그녀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처소를 정돈하고 상궁들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씨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총명한 성품은 곧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어린 성씨를 유독 아꼈으며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물론 한문까지 익힌 성씨는 궁녀들 사이에서도 남다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1762년 궁궐에는 거대한 비극이 휘몰아쳤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나는 이모화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세손이었던 사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죽음의 공포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영조의 노여움은 하늘을 찔렀고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성씨는 해경궁 홍씨의 곁을 지키며 그 모든 비극을 함께 겪었습니다. 해경궁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밤새 처소를 지키는 것이 성씨의 임무였습니다. 울음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던 그 서슬 퍼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세손사는 어마마마 해경궁의 처소를 드나들며 성씨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던 성씨의 모습은 세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 속에는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차가운 궁궐에서 성씨의 조용한 미소는 세손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린 세손은 그날 이후 성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1766년 세손사는 15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모화변의 상처는 여전히 그의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손은 점차 차가운 궁궐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세손은 해경궁의 처소에서 일하던 성씨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손은 성씨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으나 성씨는 효이왕 후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사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손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덕임아, 너를 내 곁에 두고 싶구나. 세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세손이 궁녀에게 승은을 내리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명이었습니다. 그 명을 받는 것은 궁녀에게는 신분 상승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성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하 송구하오나 소첩은 그 명을 따를 수 없사옵니다. 세손의 눈빛이 흔들렸고 주변의 궁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씨는 세손의 승은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거절 이유는 지극히 고결하고 사려 깊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손빈인 효이왕 후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빈궁 저하께서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하셨는데 소첩이 먼저 총애를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니옵니다. 성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왕실의 질서와 빈궁의 처지를 먼저 생각한 헌신이었습니다. 세손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과인이 어찌 강요하겠는가. 세손은 쓸쓸히 고개를 끄덕이며 처소를 떠났습니다. 보통의 궁녀라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으려 했겠지만 성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여자가 되기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도리를 다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후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습니다. 성씨는 여전히 해경궁 홍씨의 궁녀로 남았고 세손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손의 마음속에서 성씨를 향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사이 세손은 왕위에 올라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가 되었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던 날 그는 멀리서 성씨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정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여인 성씨뿐이었습니다. 정조는 다른 후궁들을 들였지만 그것은 왕실의 번영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밤마다 서재인 규장각에서 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늘 성씨가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정조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덕임아, 그대는 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지만 정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그리고 빈궁의 처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조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후에도 성씨는 여전히 궁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된 산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분명히 하는 유능을 내려 아버지의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은 궁궐 전체를 긴장시켰고 노론 벽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왕권이 강화될수록 후사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중전인 효이왕 후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고 신하들은 간택 후궁을 들릴 것을 추청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날마다 정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왕통의 안정을 위해 후궁을 들이심이 마땅하옵니다. 정조는 어쩔 수 없이 화빈, 윤씨 등 간택 후궁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씨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 성씨는 홀로 정조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 있는 단 한 명의 정인은 오직 성씨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조는 규장각에 홀로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온통 성씨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조는 다시 한번 성씨를 불러 자신의 곁에 있어 줄 것을 명했습니다. 15년 전 세손 시절에 내렸던 그 승은을 다시 한번 제안한 것입니다. 덕임아, 이제는 그대가 과인의 곁에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정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성씨는 이번에도 울면서 거절했으나 정조가 그녀의 하속 아랫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조가 자신을 기다려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하소첩이 감히 전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사옵니다. 성씨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성씨는 정조의 승은을 입고 내명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궁궐에는 새로운 후궁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시기하는 시선은 궁궐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간택 후궁들은 궁녀 출신인 그녀를 깔보았고 신하들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궁녀 출신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천한 궁녀 주제에 감히 왕의 총애를 받다니.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성씨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성씨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견디며 정조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결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상궁들에게도 언제나 예의를 갖췄고 다른 후궁들과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런 성씨를 보며 더욱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덕이마 그대는 참으로 고귀한 마음을 지녔구나. 비록 신분의 벽은 높았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밤마다 성씨의 처소를 찾았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성씨가 후궁이 된 후 정조의 처소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정무를 마친 후 가장 먼저 성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냈어도 그녀를 보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왕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성씨는 정조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전하 오늘은 더욱 피곤해 보이시옵니다. 성씨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정조를 위로했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1782년 마침내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성씨가 정조의 첫 번째 아들을 출산한 것입니다. 대궐안은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조는 아들의 탄생 소식에 대단히 기뻐하며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자로 책봉했습니다. 과인에게 이토록 큰 기쁨을 주다니. 정조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정조의 장남인 문효세자였습니다. 정조는 아이를 낳은 성씨를 정삼품 소용으로 봉했다가 곧 정일품 의빈으로 책봉했습니다. 의빈 성씨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를 금지옥엽으로 아끼며 직접 그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의빈 역시 아들을 훌륭한 군주로 키우기 위해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옷을 손수지어 입혔고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궁궐 정원을 거닐며 세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어둠의 그림자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를 비롯한 반대 세력은 원자의 생모가 궁녀 출신임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는 공공연히 의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원자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궁녀의 자식이 어찌 왕위를 잇겠나이까? 신하들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빈 성씨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해를 입을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늘 겸손과 예도를 가르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자저하 신분이 높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옵니다. 의빈은 아들에게 낮은 자세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정조는 그런 의빈을 보며 그녀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신분제가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꿈꿨던 정조의 철학에는 의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출신 학자들을 대거 등용하고 신분의 차별을 없애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리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마치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1786년 평화롭던 궁궐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아꼈던 문효세자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한양에 유행하던 홍역이 어린 세자의 몸을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열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얼굴에 붉은 반점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명의들을 총동원하여 아들을 살리려 애썼습니다. 어떻게든 세자를 살려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조의 다급한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빈성 씨 역시 밤낮으로 아들의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저와 어마마마가 여기 있사옵니다. 눈을 떠주옵소서. 의빈의 애타는 목소리가 처소에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린 세자는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총명하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차가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 이 무슨 운명이란 말이냐라며 통곡했습니다. 왕의 절규가 대궐에 메아리쳤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의빈성 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들의 옷을 가슴에 꼭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임금인 정조를 걱정했습니다. 전하, 기운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전하. 의빈은 떨리는 손으로 정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조는 의빈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불과 몇 달 만에 의빈성 씨마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기에 몸 상태는 더욱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정조는 정사를 뒤로하고 의빈의 처소에 머물며 직접 약을 타렸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잊은 채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덕임아, 제발 눈을 떠다오. 과인을 보거라. 정조는 밤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예전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해경궁의 처소에서 그녀를 본 날의 이야기를, 15년을 기다렸던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하지만 의빈의 생명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정조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참으로 행복했사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전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의빈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786년 정조 10년 음력 9월 14일 의빈성 씨는 무뇨세자를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의 곁을 떠나고 말했습니다. 정조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한 해에 모두 잃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시신 곁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정조는 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인을 내버려 두거라. 덕임이 곁을 떠날 수 없다. 정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붓을 들어 그녀를 향한 애절한 비문인 어제비문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지만 정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어제비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문에는 그녀를 잃은 뒤 슬픔을 잊지 못하겠다는 정조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덕임아, 네가 죽고 나서 나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구나. 왕이 후궁을 위해 이렇게 애절한 비문을 직접 지은 일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행동이 지나치다며 우려했지만 정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묘소를 아들 무뇨세자의 묘 바로 옆에 나란히 조성했습니다. 죽어서라도 모자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정조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덕임아, 이제 우리 아이 곁에서 편히 쉬어라. 정조는 무덤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잃은 슬픔을 개혁 정치를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정조는 더욱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규장각을 활성화했습니다. 규장각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재능 있는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울 출신 학자들을 등용하고 노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조는 조정회의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능력 있는 자를 쓸 것이니 신분을 따지지 말라. 의빈성 씨가 낮은 신분으로서 겪어야 했던 서러움을 백성들은 겪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는 화성을 건설하며 자신이 꿈꾸던 이상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화성은 정조에게 있어 죽은 부모와 아내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의 결정체였습니다. 성벽을 쌓는 하나하나의 돌에도 정조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 돌 하나하나에 자신의 진심과 고통을 새겨 넣었습니다.
화성건설에는 백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정조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백성들은 성군 정조의 통치 아래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정조를 칭송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정조는 홀로 규장각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이마 그대는 저 하늘에서 과인을 보고 있는가. 그는 매년 의빈의 기일마다 홀로 산소를 찾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하들도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 길을 정조는 혼자 걸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정조는 그녀와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조의 재위 후반기는 위대한 업적과 깊은 외로움이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의빈을 잃은 후 정조는 더욱 국정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아바마마를 위해 현룡원을 조성하고 어마마마 해경궁 홍씨를 위해 화성 행차를 열었습니다. 1795년 화성 행차는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길을 메웠고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화려한 의식 뒤에는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바마마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현룡원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정조는 현룡원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몸은 무리한 국정과 마음의 병으로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고독을 달랬고 종기라는 고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신하들은 정조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과인이 쉴 수 있는 날은 덕임이 곁에 갈 때뿐이다. 정조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1800년 정조는 49세에 이른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종기가 악화되어 고열에 시달리던 정조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수정전이었다고 전해지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가족을 불렀을 것이라 믿습니다. 덕이마 과인이 이제 가노라. 정조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부모와 아내 그리고 아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조선은 세도정치라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개혁의 씨앗과 의빈 성씨와의 사랑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정조를 추모하며 그의 업적을 기억했습니다. 훗날 고종 때에 이르러 사도세자는 장조로 추존되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바랐던 아바마마의 명예회복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정조는 더 이상 역적의 아들로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의빈 성씨는 왕의 자손을 낳은 후궁으로서 그 지위와 묘역이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녀의 묘는 문효세자 옆에서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묘비에는 의빈의 삶과 죽음을 애도하며 함께하지 못하게 된 슬픔을 토로하는 정조의 문장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은 과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노라. 역사는 그녀를 신분을 뛰어넘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위대한 여인으로 기록합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 이면에는 그녀라는 따뜻한 지지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빈이 없었다면 정조는 그토록 강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절개와 겸손은 정조가 성군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의빈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선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눈 동지애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삶은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어난 신분이 평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궁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던 정조의 진심 또한 함께 보여줍니다. 정조는 왕이라는 권력을 바탕으로 경직된 신분 질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 애썼습니다. 의빈 성씨는 궁녀라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높은 품격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승은을 출세의 도구가 아닌 책임과 도리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15년을 기다린 그 인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당당히 살아갔습니다. 정조 역시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한 여인의 거절을 존중하고 기다렸습니다.
강제로 승은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뜻을 기다려주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존중이며 배려라는 것을 정조는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 영향은 조선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후궁으로서 함께한 시간은 짧았으나 정조는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비문을 통해 그 인품을 기리며 그리워했습니다. 정조의 효심과 사랑은 그가 펼친 탕평책과 민본 정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부모처럼 사랑하고 아내처럼 아끼려 했던 그의 마음이 정책에 녹아 있었습니다. 규장각에서 정조가 신하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 속에는 의빈을 향한 정조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성 행궁의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여전히 그들의 숨결이 닿아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수원 화성을 찾는 이들은 그 성벽을 보며 정조를 떠올립니다. 의빈 성씨가 남긴 겸손과 헌신의 향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신분이 낮아도 품격을 잃지 않고 살아간 그녀의 삶은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배경에 있지 않음을 배웁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인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정조의 뜻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정조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신분의 벽을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